코로나19 소비 절벽. 하지만 명품 시장만큼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른바 에루샤는 매출 총 2조 원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귀하신 몸이 됐는데요. 에브리데이 하이 프라이스가 이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범접할 수 없게 아무나 접촉할 수 없게 만들어야. 비싸서 큰맘 먹고 사던 명품이 이젠 비싸기 때문에 사는 시대. 그럴수록 명품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느덧 가방 하나가 차 한 대 값. 수천만 원에 육박해도 사람들은 없어 못 산다는 듯 지갑 열기에 바쁩니다. 물건은 한정적인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되고 하면은 그걸로 재테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더 비싸고 더 희소성 높은 명품을 소유하려는 소비 심리가 대한민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지독한 명품 사랑과 명품 마케팅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최근 명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간다는 의미의 오픈런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는데요. 근처의 다른 백화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날 밤부터 줄을 선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고 나서도 또 몇 시간 입장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 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명품 브랜드에게 코로나 불황은 그저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사는 샤넬이 가장 싸다 이 말이 있어요. 계속 가격이 인상되니까 어차피 살 거 지금 사라 이 뜻이죠. 거의 신의 키스를 받을 확률로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구하기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신을 볼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고가 되나 안 되나 모르는 거죠. 유독 한국에서만 배짱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데요. 명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가격 인상하는 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물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한 쟁탈전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을 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이 모델은 앞으로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뭐 집착이라든가 초조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소비자들이 서로 구매하게. 원래 희소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세계 명품 매출은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명품 시장만큼은 불황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 1위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독일을 제치고 한 계단 상승해 7위에 올라섰습니다. 매출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루이비통은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고 샤넬은 9천억, 에르메스 매출 역시 4천억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국내 유수 기업들이 200여 곳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그저 놀라운 수치일 따름입니다. 명품 시장이 사실은 뭐 한국에서 한 번도 시장이 위기는 거의 없었고요. IMF 때 좀 매출이 줄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 뭐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라는 말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명품 시장 불패, 명품 불패도 상당히 지금도 유효하다. 국내 명품 시장의 활황에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고 면세품 구매와 소비마저 제한되자 억눌려 있던 보상 심리가 분출됐다는 건데요.
집에만 있고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제 내면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소비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내가 기존에 조금 망설였던 소비를 좀 과감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몇 박 며칠로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나는 힐링이 되는데 못 가니까 그냥 매장 가가지고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던 큰 금액의 명품을 구매하면 그걸로 이제 힐링을 대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욕구들이 억압이 돼서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복 소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명품 시장 과열에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패션 유튜버 제시. 그녀는 유튜브에 명품 가방을 품평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녹화에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방 컬렉션을 좋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시즌백 위주로 모아서 컬렉션을 또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자들은 제시의 방송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명품관에 가도 볼까 말까한 제품들을 클릭 몇 번으로 자세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대리 소비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는다고 말합니다. 들어오지 않았던 리미티드 디자인. 확실히 명품이 그냥 일반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게 예쁘고 이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명품 리뷰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구독자들은 2030 세대인데요. 이들은 왜 이토록 명품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MZ 세대들은 쉽게 SNS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사고 트렌드가 이렇고 근데 그거에 못 따라가면 뭔가 자기가 도태되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 온라인상에선 물건을 품평하는 하울 영상과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담은 언박싱 영상 등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명품 하울 언박싱을 검색하자 수백만 건의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소비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명품 소비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겁니다. 지금 MZ세대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특정 어떤 브랜드의 그 패딩 잠바라던가 혹은 바람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던 세대들이 MZ세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SNS를 통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세대거든요. 그런 어떤 그 플렉스 문화가 명품을 소비해서 언박싱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한 그 자신의 존재의 의의나 자존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걸 공유하고 싶어하는 2030 세대의 성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명품 시장의 호황은 이들의 소비가 탄탄히 뒷받침돼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명품 구매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203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가 상품에 돈을 쓰면서 자랑하는 이른바 플렉스 소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해서 즐기는 것도 때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사회 현상에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요즘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으더라도 집을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차를 살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내가 지금 좀 나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싶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들은 명품은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실용적인 소비라고 주장합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한정판이나 브랜드 고유 디자인의 명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버버리 원피스 물려주셨는데 살짝 저한테 리폼해서 입었거든요. 아직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소모품이라고 할지라도 막 대물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은 가성비가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명품을 사용하다 되파는 리셀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데요. 희소성이 커진 상품에 대해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중고 거래에도 보다 자유롭습니다. 물건도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건을 사가지고 향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고시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파는 건데, 지금 온라인의 환경은 어떠냐? 판매가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판매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나바다 시장에서 뭐 물건을 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아나바다 시장에 참여해서 그 물건 좌판 벌려놓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물건 사진만 잘 찍어서 올려놓으면 언젠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자기가 스스로 구경을 하고 사겠다고 쪽지오고 이렇거든요. 사용을 뭐 1, 2년 하더라도 그 오히려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명품을 통한 재테크가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다. 명품 소비자들을 판매자로 만들어주는 중고 시장의 성장세 역시 무서울 정도입니다. 글로벌 리셀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70억 달러였는데요. 2024년엔 360억 달러로 5배 이상 급상승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명품이 단지 멋내기나 과시용을 넘어 주식이나 차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감정을 하는데, 감정이 늘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통되는 중고 명품 시장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개인 거래를 할 때 이런 감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이 엄청 커진 상태죠. 점점 커갈 거고 점점 더. 패션 유튜버 핫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취미로 각종 의류와 잡화를 수집해 왔다는데요. 사무실 한쪽을 가득 채운 건 그동안 수집한 명품 운동화들입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미국의 이제 래퍼랑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보시면 나이키 스우시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한글이 써져 있죠. 그리고 보시면 뒤에 서울,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부산. 한국인으로서 약간 꼭 소장해야 되는 약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높은 리셀 가격을 자랑하고 있지만 무리해서 구매를 또 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하나하나 구매했던 운동화들이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산 가격은 한 100 초반 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랐고,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신발인데 130만 원 정도에 발매를 했는데 지금 새 상품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초중반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명품 브랜드들이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제작한 상품이거나 연예인 등과 협업해 내놓은 제품들인데요. 보통 운동화들이 이제 리셀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보시면 뒤에 이제 나이키 운동화들이 많잖아요. 나이키 운동화들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오른 제품들도 있거든요. 물건은 한정적인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한정판들은 재발매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신고 싶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몸값이 오르는 건 비단 한정판 운동화뿐만이 아닙니다. 명품 로고가 붙으면 증정품까지도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고, 클래식한 감성과 품격을 간직한 명품 빈티지 제품들 역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그 중고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져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신발이 50만 원에 판매가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중고에 대한 인기도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그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뭐 새 상품은 한 번만 신어도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좀 여유가 없다 하면은 사실 뭐 중고 제품도 깨끗한 제품만 잘 고른다면은 뭐 현명한 소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세대들은 명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 일종의 경험인 동시에 가치 소비의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리셀 시장은 샤테크, 롤테크를 넘어 더욱더 다변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MZ세대가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샀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00만 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이거 8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나는 2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품이 그 가격 택이 붙어 있는 게 그 자체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얼마에 리셀할 수 있는지, 얼마에 대팔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가격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내가 이 명품을 경험하는 그런 금액이다. 때문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큰 웃돈이 붙은 명품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명품이라고 해서 모두 프리미엄이 붙는 건 또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잘 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특정 잘 되는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 가격대가 애매한 명품 브랜드들은 사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높아야지만 그 명품의 제대로 된 가치를 사람들이 좀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들도 우리가 이제 전철 타면 너나 나나 다 뭐 루이비통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차별화 욕구라든가 자기가 보다 더 상류계층인 듯한 그러한 만족감을 얻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구매하기가 어렵거나 가격이 비싼 뭐 샤넬이나 또 에르메스나 뭐 이런 거를 구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중저가 명품들은 몰락하고 초고가 하이엔드 브랜드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에르메스는 대표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몇 년간 이름을 올려야 구할 수 있고 그 명단에조차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풍문. 샤넬 역시 한 사람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가방은 1개, 지갑은 3개까지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특정 명품에만 웃돈이 붙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명품 브랜드에서도 좀 뭔가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명품 시장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자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재테크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800만 원에 샀으면 사는 순간 무조건 뭐 9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말 소수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 중에서도 좀 유명한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샤넬이랑 롤렉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그런 대중성과 약간 그런 가치 때문에 아마 샤테크, 롤테크라는 말을 쓰시는 게 아닌가 싶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창업 이래 150년간 한 번도 가격을 내려본 적이 없는 무할인 정책이 에브리데이 하이 프라이스가 이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워낙 이제 명품에 대한 열망이 높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고 한정된 품목을 가지고 일찍 그거를 선매해가지고 그거를 되파는 그런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자들은 구매 대행이나 심지어 줄서기 알바까지 동원해서 물건을 싹쓸이 하는데요. 명품을 독식한 뒤에는 수십만 원씩 웃돈을 붙여 판매합니다. 그 업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브랜드에서 풀리는 물건을 그냥 막 대량 선점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공급과 수요가 막 교란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제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자들이 그 이문 붙인 거까지 추가해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교란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형성되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셀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적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업은 소비자 때문에 그 기업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막 줄 서고 담요 두르고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해야지. 명품 브랜드답지 못한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니 배짱 영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6년 전 1,500만 원이었던 에르메스 버킨백은 3천만 원을 가뿐히 넘겼고 4년 전 700만 원대였던 샤넬 클래식 핸드백 역시 지난해 1,0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루이비통의 경우 올해에만 벌써 4번이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제품의 질 또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가격이 비싼 거니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배불렌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품 시장, 그러니까 명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격을 높여서 우리가 가치 있는 브랜드다, 가치 있는 제품이다, 이런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브랜드 스토리가 있고 그 브랜드의 역사성이 있고 허리티지가 있고 그거를 열망하고 종교처럼 따르는 소비자가 있는 한 한국의 명품 시장은 계속 뭐 우상향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들은 세일은커녕 재고를 할인하는 아울렛조차 없습니다. 팔고 남은 제품들은 아예 소각해버린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 백화점은 연간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서 명품 매장을 줄 서지 않고 들어가는 프리패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속 취업난과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해외 명품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지속적인 뭐 ESG 그 기준을 계속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서 좀 더 한국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게끔 이제 독촉하고 감시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명품이 그런 브랜드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명품 브랜드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도 명품에 걸맞게 부정적인 것은 빨리빨리 해소하고 모든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품 매출 1조 시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정작 사회의 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엄연한 현실. 명품 업체들의 배짱 영업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의 보다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